자, 20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분 교재 타이틀은요,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항목이 1, 2, 3, 4, 5 되어 있는데 내용을 먼저 보니까 부가가치세와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메인 매출전표 입력,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 다음에 그 내역 관리,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취소하는 거,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부속서류. 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는 세무 2급에서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러분의 FAT 1급 수준에서의 부가가치세는 메인 매출 전표 자료 입력하는 정도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조회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회할 정도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배웠던 거래부터 전 차이가 나는 걸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상품을 팔았어요. 지금 FAT 1급에서는 지금 우리가 도소매업을 한다는 건 똑같아요. 다만 FAT 2급하고 차이 나는 것은 이전 개인 회사가 아니라 법인이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자본계정 제가 외우라고 했던 거, 자본계정이 자본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본금이 5종류로 나눠지는 거 지금부터는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FAT 1급 시험 문제에서는 자본계정, 어저께 암기하셨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선 상품, 도소매업이니까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걸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상품 우리 회사에서 10,000원짜리를 갖다가 팔았대요.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 10,000원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러면 우리 외상 매출금 10,000원, 우리 이렇게 여지껏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FAT 1급, 회계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걸 배운단 말이죠. 우리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 즉 우리는 부가가치 세법에서는요, 재화나 용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말을 쓸 건데, 재화라는 것은 일단 간단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 걔를 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화는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 즉 부가세법에서는 상품이다, 그 다음에 제품이다 이런 용어보다는 재화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야지 재무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화는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갖다 뜻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용역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예요. 사람의 힘, 즉 그 사람의 힘은 완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지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하우, 그 사람에 대한 또 어떤 일에 대한 노하우, 그런 걸로 말로 해주면서 그 사람의 힘을 빌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갖다 찾아가는 이유는 변호사한테 살 게 있어서 가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미용실에는 왜 가요? 거기 머리카락 사러 가요? 아니 머리카락 버리러 가요?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 근데도 돈 내야 되잖아. 그럼 뭐 때문에 간다? 거기 미용사의 기술을 이용하러 간다는 뜻이고요. 그죠?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제가 뭐 팔고 있어요 지금? 뭐 샀어요 저한테? 제 마음을 샀잖아요. 또 썰렁해요. 자,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용역 그러면은 그 폭력, 쇠파이프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건 완력이에요. 그건 힘, 근데 그건 노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다 이런 내용들인데 요즘은 우리 흔히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재화와 용역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세법에서는요, 뭐라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뭐라고 세법을 써놨느냐면, 장사하기 위해서 재화가 됐던 용역이 됐던 거래를 하게 되면 돈 주고받고 하겠죠. 그 대가로. 거기에 그 사람이 파는 물건, 재화, 그 사람이 서비스하는 용역, 거기에다가 10%더 붙여가지고 세금으로 그거 받아 놓으래요. 누구 대신에? 국가 대신에. 국가 대신에 그 돈 받아놨다가 일정한 날짜에 그대로 세금으로 납부하세요.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예요. 자, 기본적인 내용 들으셨으면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상품을 팔았어요. 우리 상품가 10,000원만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세법에서 내가 파는 물건 값의
10%를 받아두라 그랬었죠. 그죠? 자, 그래서 걔 이름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부르는데,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 주면서 4대 보험료하고 세금 돈 미리 띄워놓은 거 있었죠. 그랬다가 그 다음 달 10일날 그대로 다 납부했죠. 그래서 예수금의 성격은 회사 돈 아니라 그랬었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지금 물건을 팔고 부가세법에 의해서 부가세 예수금 10,000원 받아놓은 거는 이건 회사 돈인가요? 아닌가요?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금은 예수금인데 이거는 직원들한테 띄워놓은 예수금이 아니라 거래처, 이 물건을 산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그 돈,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그 명칭을 부를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또 상품을 사오기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물건 사올 때 부가세법에 의해서 이 상품을 우리한테 파는 그 사업자도 자기 물건값에 10% 당연히 세금을 붙여서 우리한테 팔겠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세금만큼을 돈을 내야 돼요. 그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부르고, 부가세를 먼저 대신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인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것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 돈을 내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부가세는 우리 회사 돈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상품의 물건을 팔고서 받아 놓은 돈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사면서 부가세에 대한 돈을 낸 돈.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부가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만약에 줘야 된다면 얼마만 주면 돼요? 부가세는 어차피 우리 회사의 돈 아니니까 1,000원 받아두었다가 800원 썼으니까 200원 차이 나죠. 200원만 부가세 때 그냥 국가에다가 내면 돼요.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예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한번 화면 보세요. 회계 처리할 때 부가세 예수금을 납부할 때는요, 부가세 예수금 다 서변으로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있었던 부가세 대급금도 대변으로 다 이렇게 없애주시면 차이금액이 딱 생길 거예요. 차이금액은 얼마 생겼어요? 200원? 예, 세금 납부해야 된다고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미지급 세금이라는 용어로 쓰실 겁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갖다가 상계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차이 나는 금액을 미지급 세금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요거를 내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언제 하는지, 그 과세기간이라든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같은 경우 여기 설명 끝나고 나서 다음 파트에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가 회계 처리하는 걸 미리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매 분기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로서 회사에 취업하시게 되면은 회계 담당자로서 얘는 매번 하게 되는 것들이니까 잘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품을 매출했다 그러면 여기 부가세 예수금 따라 붙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상품을 반대로 매입할 때 부가세 대급금을 낸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드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 예를 들어서 날짜만 먼저 써드릴게요. 4월 25일 날 한다 그러면은 4월 25일 아니라 3월 31일 그 마지막 날짜에 반드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매 분기마다. 그 과세 기간은 과세 구분하는 거는 기간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요 끝나고 나서요. 자, 지금 이것도 하나의 용어에 대한 약속이니까 또 앞에 거하고 다르게 이건 세법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니까 지금 설명
차근차근 잘 들어놓으시라고 한번 요거 마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상품을 팔 때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상품을 사올 때 부가세 대급금 얘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다 부가세가 이렇게 부과되는 것을 과세거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세거래. 그런데 지금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밑에는 면세거래라고 부르는 것인데, 면세거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아직 면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면세거래는 지금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매출했을 때 부가세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하고 거래 회계 처리가 똑같아요. 부가세 예수금 안 받아두는 거, 즉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품이나 물건을 거래할 때 우리 얘를 면세거래라고 불러요. 그럼 면세의 뜻은 뭐예요? 자, 조금 아까 이 과세의 뜻이 과세는요,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과세가 무슨 뜻이라고요?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인데 지금 그 세금은 어떤 세금이겠어요? 법인세겠어요? 소득세겠어요? 증여세겠어요? 상속세겠어요? 이거 부가세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과세거래라고 하고요. 밑에서 지금 써드린 것처럼 면세 품목, 아직 면세에 대해서는 안 배우시지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 얘는 세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거, 이런 거래, 이런 상품, 이런 물품, 이런 상황의 거래 해당되는 것들이라면 걔는 부가가치세 부과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회계처리대로 부가세 예수금이 없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없다.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면세거래에서 상품을 매입할 때는 부가세 대금을 내야 된대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면세 품목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면세사업자. 대표적인 면세사업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면세사업자 그러면 되게 지금 없어 보이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못 이해해서 그러신 거고요. 대표적인 면세사업자는 병원이에요. 병원이 돈이 없어요? 그 병원도 사업자거든요. 그 사업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치료하고 등등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러면 치료비 청구하겠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청구하는데 청구할 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고 치료비 청구됐을 때 부가세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관심 없어서 안 보셨었겠죠? 그 치료비 거기에 부가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슈퍼에서 마트에서 뭐 같은 거 사실 때 거기에는 부가세들 또박또박 다 있죠. 근데 그건 없어요. 그 면세에 대한 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일단 대표적인 면세 품목 중에 하나가 의료비예요. 의료비는 우리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면세하는 이 사업자 병원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병원 입장에서 돈을 버는 거는 일단 뭘 해야지 돈을 벌어요? 치료를 해야지, 의사가 처방을 해야지, 진단을 하고 등등을 해야지 그게 매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매출했다 했을 때 이렇게 부가가치세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청구할 때. 그런데 그 병원에서 로비에다가 LED TV 하나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럼 TV 사갖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사갖고 왔을 때 그 상품에는 부가세가 있을까 없을까? 거긴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면세사업자의 특징이 뭐냐면 매출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 받을 게 없다. 그런데 사올 때에는 부가세 대급금 해당되는 품목은 다 내고 사갖고 와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뭐야? 국가에다가 내야 될 예수금은 없고 사갖고 오는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 이만큼 환급해서 돌려주려고 하니까 아깝겠죠.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잖아. 너 매출하고 나서 팔고 나서
부가세 예수금 내지 않으니까 네가 돈 내고 사갖고 왔던 거 이거 부가세 대금금 이 공제 안 해주겠다. 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 회계 처리 그 얘기가 아니라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있는데 우리가 배울 게 과세사업자는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고 부가세 예수금도 받고 상품을 사갖고 올 때 부가세 대금금도 내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금 차이에 대해서 국가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고납부 그만큼 한다. 근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예수금을 받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사갖고 올 때도 부가세 대금금 공제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다 상품값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품은 부가세를 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단은 한번 먼저 맛배기로 과세 거래가 어떤 건지 면세 거래가 어떤 건지 병원을 제가 예로 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면세사업자는 우리 지금 병원 생각해서 상품을 팔거나 면세 품목도 많이 있거든요. 이따가 나중에 알려주기로 하고 팔았을 때 부가세 예수금이 있다 없다. 부가세 예수금 없다. 부가세 대금금은 이렇게 상품 사올 때 있는데 그거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그건 안 해준다. 이해되셨죠? 이 정도만 일단은 이해를 해주세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먼저 하나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린 거랍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회계 2급 과정 배우고 난 다음에 회계 1급 과정으로 넘어갈 때 지금 회계 그 실무 과정은 FAT 2급 갖고 앞에밖에 못 해봤잖아요. 근데 회계 1급 나간다고 또 이론 부가가치세부터 이론을 나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론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기 연습한 거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론은 건 20일 동안 배웠는데 실기는 지금 3, 4일밖에 안 했잖아요. 그것도 많이 한 거야. FAT 저거 연습하느냐고 기출문제로. 그래서 실기했던 걸 좀 더 익숙하게 숙달시킬 목적으로 보편적으로 2급 과정 끝나면 1급 과정 바로 실기로 먼저 끝내고요. 요거 끝나고 또 세무 2급도 실기부터 합니다. 이론부터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지루해야 할 것 같아서 충분히 실기한 거 연습하라고 제가 주로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은 과정이 길어가지고 실기 연습할 시간도 많고 이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은 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인 AT 자격 시험 그거 준비하고 있지만 요거 끝나고 나서 세무 2급으로 나갈지 아니면 다른 시행사의 그 자격 시험을 또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이론 말고는 실기를 또 하게 되겠죠. 그런 걸 할지 한번 제가 이거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부가가치세라는 용어를 배우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부가세와 관련된 메인 매출전표를 입력하시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용어들에 대한 구분도 잘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지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을 갖다가 크게 1기 예정과 2기 제1기와 제2기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상반기 우리가 흔히 쓰는 상반기는 제1기라고 하고요. 하반기는 제2기라는 용어로 쓸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용어 안 씁니다. 그래서 제1기, 제2기 이렇게 나누고요. 각각의 기수마다 앞에 보통 우리가 흔히 1사분기라고 부르는 그 기간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2사분기를 확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2기는요. 2기도 예정과 확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예정과 확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사분기, 2사분기 이런 것처럼 3개월 단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기 예정 그러면은 얘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1기 예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기 확정은요.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일기 확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기수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라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지 시험 문제에서 자 일기 확정 그 과세 기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과세 기간을 모르면 일기 확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얘기야? 나는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회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모르면 조회를 못 하겠죠. 여기서 이거 기본적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죠? 그래서 일기 예정은 일기 확정은 요 기간이라는 거. 이 날짜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예? 이 107페이지에 있는 체감 과세 대상 기간이 음. 다른데 그 문자 위에 있는데 보면 지금 여러분이 그거 보실 때는 교재는 제가 나중에 보라고 할 테니까 제가 있는 걸로 갖다 보시는 게 좋아요. 교재는 페이지마다 나누어서 설명해 놨지만 전 통합해서 한꺼번에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이 표가 교재에 여러 페이지를 갖다가 다 제가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표를 갖다가 잘 이해하시게 되면 교재 보실 때 그 각각의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방법이 아직 익숙치가 않으니까 제 설명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먼저.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제1기, 제2기 두 개로 나눈다. 각각의 기수는 예정, 확정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과세 날짜는 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제1기 확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그러면 2기 예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러면 2기 확정 기간은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1사분기, 2사분기 나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기간은. 있죠? 다만 부가가치세에서는 걔를 확정이다, 예정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니까 그 차이가 있구나.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팔아가지고 그 부가세 예수금을 받아놓은 게 있겠죠. 얘는 한 달 기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3달 동안 받아놨던 그 예수금을, 또는 반대로 상품을 사오면서 3달 동안 그 부가세 대금금 냈던 거 그 합계금액을 차액을 계산해서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 돈 받아놓은 게 더 많다 그러면 국가에다가 돈 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돈 낸 게 더 많으면 그 차이 나는 만큼은 돈을 환급받아요. 왜? 어차피 부가세는 내 돈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많은 사업자들은 부가세 받으면 다 내 돈인 줄 알아.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 때 돈 낼 때 되게 아까워해. 어떻게 하면 덜 낼까? 어떻게 하면 누락시킬까? 아주 난리 버거지예요. 그죠? 응. 어차피 한번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거래하는 금액의 일정한 10%를 받아두었다가 국가 대신에 꼭 납부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1기 예정기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에 그 부가세 예수금 받아놓은 거, 부가세 대금금 낸 거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한 달치가 아니라 3달치 정리를 하려면 이거 담당하는 사람 조금 바빠지겠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제가 여기 신고 납부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것도 용어 하나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지금 세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 회계원리 처음 배우실 때처럼 용어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용어 잘 구분 못하면 세법 나갈 때 또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용어 설명해 드릴 때 하나하나 구분 잘해서 먼저 해 놓으세요. 얘가 오히려 재무회계보다는 좀 덜할 부분쯤이 있어요.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신고라는 말을 지금 제가 용어를 썼고요. 신고라는 얘기는 신고라는 말은요, 이러면 안 되지. 신고라는 말은 각 세법에서 있잖아요.
여기는 좀 부가가치세법을 배우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도 돼요. 신고서 작성 제출, 이게 신고예요. 그 다음에 납부는요, 이 신고서를 갖다가 작성을 했다면 조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부가세 예수금 받은 거하고 부가세 대금 낸 거 있죠. 그 차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그 상황을 정리해서 최종 내야 될 금액이 나와 있겠죠. 그걸 갖다 국가에다가 실제로 보내는 거, 송금하는 거, 납부하는 거, 그걸 납부라고 불러요. 근데 왜 납부라고 불러요? 보통 세금이라는 건 지난번에 제가 어떤 뜻이라 그랬었죠? 반대 급부가 없이 국가에다가 내는 거, 그게 세금이라 그랬죠. 부가가치세 냈다고 거기서 뭐 주던가요? 기특해요, 차 한 대 드릴게요, 그런 거 있어요? 개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납부라는 것은 세금을 갖다가 돈을 송금하거나 그 국가에다가 보내는 거, 그게 납부예요. 그럼 신고 납부가 붙어 있긴 하지만 단어는 따로따로라는 얘기죠. 그럼 신고 납부의 뜻은 뭐예요?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또 모두 해라, 그 돈 내라고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 하냐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일기 예정 과세 기간은 언제 끝내요? 3월 31일 날 끝나죠. 그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그건 원칙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4월 25일로 써놨죠. 여기 4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에요. 왜 이랬어? 그러면 안 되지. 안 보이잖아.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일에 대한 거, 일기 예정은 며칠까지 한다? 4월 25일까지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합니까? 7월 25일. 여러분이 그러면 나중에 저기가 돼서 여기 회사에 들어가신다면 이 날짜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니 그 부서는 또는 여러분은 뒤따 바쁘겠죠. 언제까지 바쁘겠어요? 25일까지는 바빠요. 신고 납부할 때까지는. 그러고 나서 보통 전 휴가를 가든지 칼퇴를 하든지 조퇴를 하든지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개월치를 갖다 부가가치세 준비하는데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은 이거 되게 힘들어요. 왜? 3개월치를 다 정리하고 거래처에서 못 받은 거, 우리가 안 보내줬던 거 일일이 다 대조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금액 틀리면 가산세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리면 돈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일기 확정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요? 이 날짜 지금 처음 배우는 거라서 생각하기가 좀 빨리빨리 안 되죠? 괜찮아요. 좀 있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은 1월 25일이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일에 대한 것도 한번 잠깐 정리해봤고요. 만약에 신고하는 날짜가 25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예요. 그리고 이거 부가가치세 이거 담당한 사람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언제인지, 신고 납부 날짜는 언제인지 이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시험 문제 낼까 안 낼까?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모든 자격시험 문제에서 그냥 설명에 나와요. 근데 그 설명을 못 알아들으면 그 문제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 설명해 드린 거고요. 가만있어 봐. 지금 12시 20분이면 지금 쉬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고요. 10분 쉬었다가 사업자에 대한 구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지금 그렇잖아요.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다 어그러지죠. 그래서 지금 세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회계하고 똑같아요. 처음 배울 때 그 내용들, 처음 용어부터 설명할 때
그 내용을 갖다가 잘 이해해 놓으면 뒤에가 매끄럽게 연결이 잘 되는데 한 번 놓치게 되면 얘도 걷잡을 수 없이 걔를 만세부르게 만드는 그 묘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세법은요 법이기 때문에 회계 원리처럼 일정한 원리나 원칙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문법은 법에 기록되어 있으면 법이에요. 그죠?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지금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국세청에서 거기 지금 우리 그 유튜버들 수입 있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지가 않아. 근데 이거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근데 법은 항상 거기에 후행하죠. 뒤따라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갖다가 만들고 과세를 하고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이제 앞에서 선행하는 사람들은 떼돈 버는 거죠, 그냥. 유튜버 거기 대도서관 같은 경우 10억 정도 번다 그랬죠? 10억 벌면 돈이 엄청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연간 10억을 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억은 세금이 해야지 돼요. 그죠? 왜냐면 우리 소득세법 아직 안 배우셨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세율은 최고 42%예요. 그럼 대부분이 다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 거기 유튜버들은 그 돈을 누구로부터 보편받아요? 구글로부터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돈 이상인지 해외에서 걔네들이 원천 징수하고 돈을 보낼까 그냥 보낼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보내줘요, 구글에서.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는 누가 신고해라? 지네들이 니네 나라 법에 따라서 알아서 신고하라고. 그러면 또 아까 얘기도 부가세법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그건 분명히 국가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 돈 들어왔다 나가려고 하면 내 돈 생각하는 사람이 내 돈인데 내려고 할까? 거의 안 그러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법안을 지금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게 유튜버들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뉴스는 뭐였었냐면 그 초록색 홈페이지 대문 있는 그 포털 있죠? 거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거기서도 그 벌어들이는 수입들이 장난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요즘 그게 더 강화됐다기보다 확대했던데 어떤 그 물건을 내가 사고 싶어요. 아니면 배달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거길 통해서 뭐가 주문이 되면 장사하게끔 된 거죠. 그러면 수수료, 카드 수수료처럼 받아 챙기겠죠. 누가? 보통 얘를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에 대해서 세금 규정이 명확지가 않아. 그러니까 논하라고 열심히 돈들 좀 잘 벌고 있겠죠, 어디는? 그죠? 그런 것처럼 세법은 법에 적혀 있으면 법이고 아니면은 불법 아니에요.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법을 공부할 때는 얘는 익숙하게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하고 잘 매치를 시켜놓으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울 것이고요. 그냥 글자만 보면 우리 배웠던 회계보다 더 골 때리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존경하는 친구들이 책 좀 본다 하는 친구들 사법고시 패스하는 애들은 진짜 인정할 만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걔네들은 법전을 거의 다 외워야 돼요. 왜냐면 그 법 문항 하나하나가 다 법이기 때문에. 그럼 대충 이해하고 나오면 뭐 법 대충 이해하면 우선 시험도 자격증도 못 따겠지만은 거기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게 되면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걔네들 다 자격증 똑같은 거 딴 거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변호사고 누구는 검사고 누구는 판사예요? 무슨 차이예요 그거? 성적순이야 그거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1년간 그 사법고시 패스해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1000개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2000년대인가 언젠가 한번 그 철밥통이다 그래가지고 그 합격생들 인원수 좀 늘리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가지고서 합격생을 보통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뽑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2000명으로 늘렸어요. 그럼 나머지 인원들은 자리가 있겠다 없겠다. 그렇게 진짜 대단한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갖다가 패스를 했는데 2,000명이 2년 동안인가 그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아요. 그럼 거기서도 계속 시험 보겠죠. 등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등수별로 자릅니다. 우선 등수 높은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대부분은 근데 판사를 많이 선택한대요. 이유는 똑같은 법을 배우고 판사는 거기 앉아가지고 검사하고 변호사가 법리 갖고서는 하는 걸 갖다가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나마 좀 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판사를 제일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판사. 그 다음엔 철밥통 검사. 공권력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제일 힘없는 사람이 누구? 변호사. 변호사도 로펌에서 실력 좋아서 스카웃 해가면 모를까. 사법고시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 끝나고 나오면은 일자리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법원 앞에 보면 무슨 변호사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데 가서 15루 최소한 1년 근무해야 돼요. 15라는 것은 실무 경험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회계사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거 하는데 월급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하고서? 엄청난 거시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게 좀 있더란 얘기죠. 여러분 직장 들어갔을 때 똑같은 경쟁하십니다. 이렇게 뭐 사법연수원 이건 안 따지더라도 그래서 지금 처음 배우는 그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 한 달 반 동안 회계에 대한 거 배우시면서도 아마 공감하신 게 있다면 지금부터 나가는 모든 세법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세법은 세 가지를 배웁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다음에 뭐죠? 부가세법 세 개. 첫 번째 이제 부가세법을 먼저 배우시는 거고요. 얘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아니면 뭐 내용들이 좀 빠삭하게 내가 지금 여기에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테스트는 지금 배우시는 것 갖고 해보시면 돼요. 내가 이걸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단계도 올라갈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쪽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접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여기 사업자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사업자는요 크게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을 해요. 그럼 여기 과세 사업자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 이외 사업자는 다 과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도 예전에는 부가세법 할 때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설명하기가 좀 되게 애매해질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예 그냥 시작할 때 사업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과세사업자는 물건이나 제품,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제품, 상품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부가세법에서는 재화, 용역 이렇게 불러요. 다르죠?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과세사업자는 그네들이 서비스하는 그 품목이라든지 판매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 부과해서 징수를 한다 했었죠. 그러면 그 물건을 재화를 파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부가가치세 10% 받아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런데 이 면세사업자는 지금 이게 면세사업자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이 면세사업자는요 지금 부가세 예수금 아까 병원 예를 들어 드렸죠. 자, 그러면 면세사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면세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면한다 그랬는데 면제해 준다고요. 왜 면제해 주느냐면 뭐냐 세금이 없댔어. 자, 세금이라는 건 있잖아요. 세금이라는 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어야 되죠. 그죠? 그럼 이건 세금의 역진성이라는 용어를 하는데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세금의 역진성을 갖다가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걸로 면세사업자라는 게 등장하게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10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스마트폰 100만원짜리에는 지금 부가세
10만 원까지 내서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을 사려고 그러면 110만 원을 줘야지 그 스마트폰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금, 부가가치세요? 얼마 냈어요? 10만 원 냈죠. 근데 여러분들 돈이 아주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재산이 10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스마트폰을 샀는데 이 사람도 110만 원을 주고 여기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세금 얼마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법의 형평성은 똑같은 물건을 샀을 때 똑같이 10만 원씩 내는 이 부가가치세가 과연 형평에 맞느냐는 거예요. 세법은 원래 세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 그다음에 돈 적게 버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게 형평인데 이놈의 부가가치세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10%씩 똑같이 내잖아요. 이게 형평이 맞아요? 아니요. 여지껏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죠? 이건 안 맞아요. 이게 역진성. 이게 이놈의 나라의 법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그 부가가치세 형평이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완화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품목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가가치세 세금을 징수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면세예요. 그러면 어떤 품목에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해주느냐? 어떤 품목에? 첫 번째, 우리 식료품 먹고 살아야 되죠. 식료품에다가는 근데 앞에 미자가 하나 붙었어요.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미가공 식료품이 뭔데요? 여러분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1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1차 산업. 1차 산업이라면 일단 농업이 있죠. 농업에서 미가공 식료품이 뭐가 있어요? 우리 맨날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 요즘은 맨날 먹지는 않지만 쌀 있죠. 또 뭐 있어요? 농업과 관련된 식료품들 쌀도 있죠. 밀, 보리 이런 것들, 사과, 채소류 이런 것들에 여러분 그 마트에서 사실 때 부가가치세가 다 없어요. 물론 관심이 없으셨을 테니까 안 보셨겠죠. 이런 거 미가공 식료품에는 첫째 농업과 관련된 것들은 저기 부가가치세가 없다. 즉 면세 품목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농업 말고 또 뭐 있어요? 어업 있죠. 어업과 관련된 거 수산물 있죠. 생선, 생선류, 그다음에 수산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거 사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먹고 사는 건 똑같으니까 거기에다가는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축산업 있죠. 축산업에 관련된 거 우리 흔히 많이 먹는 소고기, 소고기 흔하게 못 먹어요? 그럼 돼지고기, 그것도 좀 비싸요? 닭고기, 그 AI 때문에 못 먹어요? 하여튼 이런 고기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정육점에서 등등 사시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지금 면세 전반적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면세 품목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은 면세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축산업은 여기까지 하고 임업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 화환, 꽃이요. 우리 경조사로 통해서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품목들이 다 지금 면세 사업자가 거래하는 면세 품목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들 수입할 수도 있죠. 수입할 수 있는데 식료품에 관련해서 미가공 식료품은 수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시키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임업과 관련된 것까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애들 중에서 사과나 과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가공을 했다면 그건 과세예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 같은 경우 있죠. 수돗물 그거 지금 공급받는 거 여러분 수도꼭지집에 나오는 것들 있죠. 수도요금할 때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근데 걔 걸러서 생수로 팔면 그건 과세예요. 부가가치세 있어요. 그 다음에 젖소 축산업에서
젖소에서 원유를 받아서 그거 가져가는 우유 제공 가공업체들 있죠. 그거 살 때는 면세예요. 젖소에서 바로 나온 우유니까 원유니까. 그쵸? 근데 얘가 초코우유 그 다음에 바나나 우유 가공이 되면 걔는 부가가치세 있어요. 가공된 거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미가공이라고 써있죠. 그죠? 우리 어업과 관련된 저기 뭐죠? 고등어, 생선, 꽁치 이런 것들도 통조림으로 나오죠. 가공됐죠. 그 부가가치세 있어요. 근데 전통시장 가서 아니면 마트에서 그냥 오징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이거 살 때 칼치 살 때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수증들 꼼꼼히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이 실생활에 연결돼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저한테 수업 들었던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수증 보는 습관이 생겼대. 영수증 많이들 보게 되고 또 구분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1차 산업에 대한 미가공 식료품만 얘만 여기 면세냐? 아니요, 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필품. 생필품은 품목이 사용하는 품목일 수도 있지만 한번 볼까요? 생필품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것 중에 하나 수돗물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아직도 석탄 아니 이거 뭐죠? 무연탄 쓰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무연탄도 여기 생필품의 하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 아기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신생 아들한테 필요한 거 기저귀하고 그 다음에 분유 이것도 생필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성들한테 필요한 것도 있죠. 그것도 생필품이에요. 그런 거 사실 때 영수증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것도 생필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건에만 이렇게 우리가 생필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교통수단도 한번 봐요. 교통수단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뭐가 있습니까? 시내버스 있죠? 예, 시내버스에는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주에는 없지만 수도권에 보면은 지하철 있죠? 전철도 대표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걔도 부가가치세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교통수단 이외에 편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더 뭐죠? 빠른 거 뭐 그런 걸 요구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 부가가치세 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있다면 시외버스도 있죠. 여러분이 시외버스와 우등고속 구분하셔야 돼요. 시외버스는 우리가 시내버스는 우리 시내에서만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교통수단도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외버스 한 종류는 저기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터미널에 가시면 유독 가격이 싼 시외버스들이 있어요. 걔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등버스 걔는 뭐가 좋아요? 좌석이 한 줄에 3개밖에 없잖아. 뭔가 더 편리함을 갖다가 하는 거죠. 또 있어. 거지 같은 것들이 이놈의 시외버스를 갖다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2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움직이는 건 2번밖에 없어. 나머지 10번 다 우등버스야. 돈을 더 많이 비싼 걸로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시외버스와 우등버스는 구분하셔야 된다. 똑같이 KTX는 부가가치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비행기는요? 그럼 제주도 갈 때 어떻게 해? 아니 비행기도 탈 수 있잖아. 그것도 하나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을까? 헤엄쳐 가냐 그냥. 배 타고 가는 거 있죠? 배 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비행기 타고 그냥 빨리 가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교통수단에도 이렇게 여기 뭐죠? 여기 면세 사업자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시내버스 사업자, 전철 운송 사업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운수업자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과세업자들도 많이 있겠죠. 우등버스라든지 아까 KTX라든지 뭐 여러분 KTX는 들어봤는데 ITX는 못 들어봤죠. 그거 강원도 쪽으로 가는 춘천 쪽으로 가는 거 그건 ITX라고 불러요. 하여튼 부가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 생활에 꼭 있어야 될 것들. 그거 중에 하나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의료, 보건과 관련된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 병원에서 그 치료받을 때
치료받을 때 여기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에 병원은 영리 법인인가요? 비영리 법인인가요? 비영리? 병원에서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영리는 돈을 벌 목적이란 뜻이죠. 비영리는 돈을 벌 목적이 아니란 뜻이죠. 다시 한번 질문해. 손 들어요.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입 오물오물거리는 게 여기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돋보기라서 그래. 자, 병원은 영리다. 손. 병원은 비영리다. 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영리면은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누가 가도 다 치료해준다. 그렇다는 뜻이죠. 지금 외국에, 특히 미국에 아는 분이나 친척들 있으신 분들 또 뉴스 볼 때 그 사람들이 아프면 왜 미국엔 병원이 없나? 왜 비싸지? 그럼 미국에 있는 병원은 영리다, 비영리다? 병원 비영리라며. 근데 왜 미국에 있는 병원은 뭐 다른가?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우리나라 비영리 맞아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더라도 순서 지켜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호실이 좀 틀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보험 그것도 가입되어 있는 곳이고 아프면 순서대로 기다렸다가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영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치료, 코로나 치료하는데 나 1억 줄게, 나부터 해줘. 나는 돈 없는데 기본적인 치료만, 그럼 난 100만원. 1억 준다는 사람하고 100만원 주는 사람하고 누굴 먼저 치료해요? 영리인 경우는 돈 많이 준다는 사람 먼저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거기 뒤따 비싸. 거기 직장을 다니는 미국의 직장인들이 나이가 많아도 돈 월급 많이 안 줘도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보험 가입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가입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이민 갔던 많은 분들, 지금 저도 제 처제하고 저희 동서가 거기 있는데 한 달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어요. 보험료가. 여러분 저기 월급 받으면서 거기 건강보험료 그것도 많이 뛴다고 아우성이죠. 8만 원, 7만 원 뛰는 거, 10만 원 뛰는 거, 15만 원 뛰는 거 많다고 이거 좀 아우성인데 미국에서는 기본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나 아프지도 않은데 아플 때를 대비해서 매달 100만 원씩 보험료 낼 수 있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처음 알겠어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 몰랐죠.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 좀 열나고 아프면 병원 가서 진료받죠? 초진비 또 얼마 받죠? 걔는 초진비가 20만 원이에요. 치료비 별도. 이빨 아파서 잠깐 갔더니 40만 원 나왔대. 300달러에서 400달러. 그럼 우리나라 저기 병원이 우리 병원을 갖다가 영리로 한다고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려면 이건 입증팔고 국민투표 붙여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국민연금제도 시행할 때도 국민투표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허용을 한다, 찬성, 반대 하면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아니 돈 많으면 찬성해야죠. 그럼 무조건 내가 아프면 먼저 가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돈 있는 분들은 뭐가 불만이겠어? 나 아플 때 내가 먼저 갈 수가 없어. 돈 많으니까 나 먼저 받고 싶은데 나만 안 아프면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치료받을 때, 수술할 때, 뭐 등등 할 때 한국으로 비행기가 한번 뜨면 2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이코노미석으로 200만 원이야. 그 돈 내고 오는 이유가 여기서 치료받으면 그 이상을 더 싸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약국은 어떨까요? 약국도 이게 영리 비영리 얘기가 몇 년 전에 나왔었죠. 제주도에다가 비영리 그 병원 건립 허용을 해느니 많은 얘기가 얘기가 됐었던 건데 절대 우리나라는 저기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영리가 되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그 많은 사상자가 왜 생겼을까? 병원을 갈 수가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은 많이 풀었는데
병원 한번 갔다 뭐 뽕빨 나는데 어떻게 가 그걸. 그러니까 알레르기 죽는다.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거기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의료보건이 면세 품목인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그런 것들은 다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했어요. 사고 나서 성형수술하는 것과 그다음에 내 모양새를 갖다가 거시기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 받는 것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미용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료 행위에 대한 것들은 다 부가가치세가 붙고요. 그다음에 우리 애완 펫들 많이 있죠. 애완 동물들 걔네들 다 비과세 아직 과세예요. 걔네들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치료받으면 치료비 병원에서 기껏해야 10,000원 안팎으로 나와요. 근데 걔네들 한번 갔다 오면 50,000원 안팎으로 나와. 왜? 걔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걔네는 또 보험도 적용 안 되죠. 여러분들 사실 가면은 치료 한번 이렇게 검진 받잖아요. 그럼 거의 50,000원 돈 나와요. 근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청구되는 건 20% 정도밖에 청구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누가 내야 돼요? 국가에서 보험료, 보험금으로 이제 주는 거 지급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의료보건이라는 얘기 해드렸고 지금 설명해드린 이 부가세와 관련돼서는 차후에 소득세에서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민생활과 관련해서 또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교육받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다가 공납금이라고 그랬었나? 그런 것도 냈었고 대학교 다니면서도 그 돈 수업료 있었죠. 거기 부가가치세 청구되는 거 본 적 없죠. 여러분들이 수업료 냈을 일은 없을 테니까. 근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학원 와서 들으시죠? 여기도 교육이잖아요. 여기 학원 다니는 학원들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여기 학원도 면세사업자예요. 학교도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다 면세사업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면세 그러면 돈 없는 걸로 착각한 날 있었죠. 그건 좀 이따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다 면세사업자고 교육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 있을까요? 뭐 배우려면 우리 책 있어야 되죠. 도서, 출판에 관련된 거. 도서, 출판에 관련 여러분 책 살 때도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그럼 책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들도 면세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 면세 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배려한 그 세법이에요.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야 이런 거 다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낸다고 10% 더 낸다고 껌값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물건에 10% 부가가치세를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쌀 살 때, 과일 살 때, 야채 살 때, 꽁치 한 마리 살 때, 쇠고기 한번 오래간만에 먹으려고 그랬더니 뒤따 비싸. 얼마만큼 더 비싸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비싼데 10%를 더 붙여놓으면 거기 가서 콩나물 사느냐고 200원, 300원 깎는데 부가가치세가 소고기 한 근에 붙게 되면은 그건 또 얼마 되겠죠? 그래서 이 면세 제도는 국민들의 그걸 위해서 그나마 세금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이지 부가가치세가 결과론적으로 아직도 형평에 맞지 않는 세법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놓았다는 뜻이고요. 예, 면세업자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자, 근데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아까 우리 그 면세사업자도 그 병원도 학교도 로비에 네. 뭐 있어요? 아 여기 면세사업자도
매입 세금 계산서예요. 물건을 살 때는 부가세 대금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고 사야 된다고. 그렇게 세금 계산서 받아놨던 거 1년에 한 번은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것만 부가가치세 때 이 사람이 해주면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금액은 있다 없다. 팔 때 아예 없었고 부가세 예수고, 살 때는 냈지만 공제 안 해준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납부하고 신고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뭐만 제출해줘야 된다? 매입세금에서 1년 동안 받았던 거 있죠? 그거를 갖다가 제출을 해줘야지 돼요. 뭐 그런 정도 차이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면세사업자 전반적인 걸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음번에 우리 부가가치세 실제로 이론 나갈 때, 세법 나갈 때 이 부분 또 한번 나오게 되면 복습하는 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뭘 비교해 드릴 거냐면, 여기 사업자는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이런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 알겠죠? 자, 근데 우리 포커스는 면세사업자겠어요? 과세사업자겠어요? 과세사업자예요. 이 과세사업자는 또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합니다.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아닌 다른 사업자들은 다 일반 과세자니까 간이과세자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간이과세자는 지금 연간 그 매출액이라고 해야 되나? 판매한 금액 연간 4,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간 그 매출액이 매출액이라고 해야 되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우린 간이과세자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식당이나 이런 어떤 점포에 매장에 들어가셨을 때요, 대부분 거기 문 위쪽에 계산 카운터 위쪽에 그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입력할 때 사업자 등록증 보셨죠? 거기 이게 써져 있는데, 우리 연습할 때는 FAT 2급에서는 개인 사업자라고 써져 있었죠. 그죠? 근데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들 중에서도 법인인 경우에는 여기 일반 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심히 한번 그 사업자 등록증들을 미용실에 가도 마찬가지고, 여기 부동산 중개업소 가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나. 이런 것도 보게 되신다는 얘기죠. 왜? 배웠으니까. 그래서 연간 4,800만 원을 갖다가 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간이사업자는 연간 4,800만 원을 벌면 많이 버는 걸까? 적게 버는 걸까? 기준이 안 쓰죠. 이 사람은, 이게 간이사업자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에 연간 4,800만 원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비빔밥 팔아서 번 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비빔밥 팔아서 연간 4,8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비빔밥 만들 때 원재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판관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있으면. 그 다음에 판관비에서 뭐 있어요? 인건비도 있지만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임차료,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비용들, 기본적으로 비빔밥 만들기 위해서 사갖고 오는 거, 쌀, 면세 품목들이라 할지라도 고기, 참기름 뭐 이런 거 다 사갖고 와야 되겠죠. 그것까지 다 빼면 보통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나오죠. 우리는 이런 간이사업자들, 보통 일반 사업자들 포함해서 영업이익을 30% 정도 봅니다. 그러면 좀 많이 버는 거라고 봐요. 몇 퍼센트? 30%. 그러면 연간 4,800만 원이라면 한 달 동안에 나누기 12 해보세요.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나누기 12 하면은 400만 원 되죠. 400만 원에 영업이익이 30%면 얼마나 뜻? 120만 원? 한 달에 120만 원 버는 게 내 돈이에요.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최저도 안 되죠. 이 간이사업자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취업해서 최저 급여를 받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버는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을 우린 간이사업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간이사업자는
다른 말로 여기다 써야 되겠네. 영세 사업자라고도 부릅니다. 영세 사업자. 근데 있잖아요. 좀 이따가 배우시게 될 여기 사업자 구분 중에서 영세율 사업자도 있어요. 영세율 사업자는 뭐예요?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세율이 0%인 사업자, 세율이 0%인 사업자를 갖다가 영세율 사업자라고 부르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영세 사업자는 바로 이 간이 사업자를 뜻하는 거예요. 왜? 영세의 뜻이 뭐냐면 영세, 보잘것 없고 미미해서 초라한 거, 초라하고 미미해서 보잘것 없는 거, 그게 영세의 뜻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걸 운영하는 분은 다른 분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죠. 사장님인데 한 달 동안 버는 수입이 120만 원도 안 돼. 젊은 사람들 취업해서 최저보다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득 금액은 정말 초라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죠. 그래서 영세사업자라는 용어로 쓴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하고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사업자의 구분들을 여러분들이 언제 이렇게 구분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사업자는 뭐 면세, 과세, 뭐 간이 막 혼종을 쓰다가 여러분은 증빙서류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구분부터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간이 사업자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하고요. 또 과세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 일반 사업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고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 FAT 2급에서 개인기업에 대한 거 배우셨죠? 그 정도 이해만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회계 1급부터는 우리 회사는 법인이라고 그랬었어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매 분기마다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번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인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시면 부가가치세 매 분기마다 해야 되니까 지금 배워놓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법인이에요. 규모가 작을 뿐이지.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는 계속 하겠죠.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가 대부분 이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또 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처리할 줄 모르면, 다른 말로 FAT 2급만 내가 어떻게 해서 자격증 하나 땄다, 회사에서 실용성이 있겠다 없겠다 별로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 여러분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인 배경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드리는 거랍니다. 자, 법인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로서 법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4번 다요. 자, 근데 개인 사업자는요, 개인 사업자, 개인 기업인 경우에 예정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한다? 확정 신고만 2번 해요. 1년에 2번 한다는 뜻이에요. 자, 간이 사업자. 간이 사업자는 보니까 소득 금액이 상당히 적죠. 그런데 이런 사업자들이 자기가 회계부서 직원 두고 쓸 수 있을까? 없겠죠? 그렇다면 세금 신고를 할 때 어디를 이용해야 돼요? 결국 세무사 사무소 이용해야 되죠. 간이 사업자라고 공짜로 해주나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뜩이나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세무 편의 한 번이라도 더 봐주자. 그래서 1년에 이 사람은 딱 한 번만 하라고 했어요. 2번 하면 하다못해 10만 원이라도 더 나가잖아요. 매출액이 적은 개인, 여기 이런 간이 사업자인 경우에 세무 신고할 때마다 한번 거기 의뢰하면 1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배워놓으시면 공짜로도 해줄 수 있어.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게 다 돈이라고 했잖아요.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지 않을까? 몇 번이라도?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사업자도 한번,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건 똑같은데, 면세사업자는 신고가 아니에요. 그냥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그거 제출할 의무만 있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협력 의무가 있대. 협력은 또 뭐고 의무는 뭐야?
의무는 원래 협력이 아니라 그냥 강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협력 의무는 뭐야? 협력하라는 소리야, 말란 소리야? 반드시 협력하라는 뜻이겠죠? 꼭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업자들에 대한 구분 쭉 한번 다 해드렸었고요. 자, 얘는 그대로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FAT 2급을 통해서 일반 전표 입력, 즉 일반 증빙서류 입력하는 걸 열심히 해봤었죠. 지금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요, 얘를 우린 법정 증빙서류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법정 증빙서류, 다른 말로 적격 증빙 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네 가지 있다는 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와 법정 증빙 서류의 차이점이 뭘까?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말 그대로 일반 영수증들이요. 일반 영수증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그 금액의 영수증에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급가액, 세액 구분이 없다. 그 다음에 그 금액을 공급대가라는 용어로 쓰는데 앞으로 우리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가세법에서는 공급대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공급대가가 뭐냐고요? 우리가 여기 재무회계에서 사용했던 이 회계처리 방식에서는 지금 우리가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 10,000원 이렇게 해놨죠. 부가세 예수금 1,000원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이게 외상으로 따르면 얘를 외상매출금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부가세법에서는 이 용어를 재무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용어가 혼동되니까. 부가세법에서 쓰는 용어가 만약에 상품 매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부가세법이나 여기 우리 재무회계나 똑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자, 상품 매출 내가 10,000원 했다고 쳐. 그러면 부가세법에서요? 아니면 재무회계에서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세법은 똑같은 용어인데 다른 용어로 쓴단 말이죠. 의미는 똑같은데.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얘기했던 상품 매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를 공급가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공급가액. 그 다음에 세액은요, 얘는 부가세액이에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일단 명칭은 여기다 쓸까? 매출세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세법에서는 또 이 공급가액의 다른 말이 똑같은 용어로 쓰이는 의미가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이란 의미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고 불렀던 이 외상매출금은 여기 부가세법에서는 공급대가라고 불러요. 공급대가. 그럼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다가 세액, 매출세액을 합친 용어다. 합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먼저 그 용어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공급대가 하면 공급가액하고 세액 합친 금액을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약속을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로도 쓰여요. 어디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자, 그래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의 특성들을 설명해 드렸고, 자, 이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될 증빙서류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네 가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들은 다 어디서 입력한다?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시면 되겠고, 이런 증빙서를 여러분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게 되면 얘는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야 되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해야 되나 당연히 얘부터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입력하면 안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54페이지가 아니고 얘는 지금 페이지 수가 다르지요. 208페이지네요. 자, 20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그 매입매수전표 입력과 관련돼서 매출 유형, 매입 유형, 그 다음에 전자 세금 분계, 즉 여러분이 화면에서 입력해야 될 그 코드들 어떻게 사용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얘는 보면 지금 또 골치 아프겠죠. 뭐부터 하면 더 빠르다? 실기부터 해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교재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교재를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만 209페이지 보시게 되면 209페이지에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한 코드가 뒷달같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지 되는데, 그 코드 많은 걸 언제 다 해요? 지금 다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지금 제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될 그 증빙서류 4가지를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자, 4가지이긴 한데 이 4가지가 매출 때 발생할 수도 있고 매입일 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매출일 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매출을 하고, 그러면 여기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얘를 11번 코드번호, 세금계산서가 우리가 상품을 팔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죠. 얘는 기준이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이 코드번호를 선택할 때에는 얘 증빙서류가 우선이에요. 증빙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세금계산서 매출인데 세금계산서다. 순서 매출인지 매입인지 먼저 구분하시고, 두 번째 매출 매입 구분됐으면 첫 번째 매출에서 세금계산서라면 코드번호 몇 번 쓴다? 11번 됐어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래요. 그럼 또 이거 영세율 세금계산서 설명해 드려야겠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회사에 여기다 할까요? 우리가 거래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수출하는 회사예요. 수출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수출하는 기업은 지금 해외로 지금 그 컴퓨터를 수출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부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우리가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었다고 쳐요. 여기가 뭐라면 가은 기업이라고 합시다. 가은 기업에서 이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지금 모니터, 컴퓨터를 갖다가 완성품을 수출하려면 모니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가은 기업의 주 제품은 모니터예요. 모니터를 공급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의 제품을 팔았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돼요. 내가 몇 대를 얼마짜리를 얼마 팔았다고.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혜를 주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그 붙이는 거 10% 있죠. 이걸 0%를 적용해 주신대요. 그러면 2천만 원짜리 모니터를 갖다 2천만 원어치를 보냈어요.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2천만 원에 10%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 부가가치세가 있어서 2,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저기 상품을 제품을 팔게 되면 부가가치세 그 매출 세액 있죠. 그 0 제로로 해도 된대요. 그럼 딱 2천만 원만 갖고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던 세율, 부가가치세 세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하고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부가가치세 적용하는 0%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출하는 기업에 지금 0%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얘 세금계산서의 이름을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그래요. 세금계산서이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 세액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는 이 세금계산서의 이름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코드번호는 세금은 세금인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 코드번호는 몇 번을 선택해야 되겠다? 12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건 이따가 연습하시면서
실물 그 자료들이 나올 거니까 그걸 한번 익히시면 더 빠를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여기 전표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산서. 여기에는 세금자가 빠져 있죠. 아까 제가 면세 사업자들이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있다 없다. 얘는 0%도 아니고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의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했다는 뜻이고요. 이 계산서는요. 세금이란 말이 아예 없죠. 그러면 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서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증빙서류 몇 번 코드번호를 선택해라. 13번. 얘가 계산서가 뭐하고 연결된 거니까 바로 면세 품목이니까 13번을 선택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예. 자, 여기까지 우선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점심 식사한 다음에 이 코드 번호들 하나하나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